가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인간관계론. 자, 이것은 과학적 관리론이 너무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여기는, 인간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이런 태도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면 되게 멋있는데, 사실은 원래 연구 자체는 과학적 관리론을 입증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이렇게 아니네, 이게 잘 안 되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다 보니 자기네들이 그냥 도구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자기들끼리의 또 관계 속에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학문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갖고 여기 이제 내려와 봐보면은요, 이 이제 전개에서 괄호 1번에 호선 실험이 있습니다. 1924년부터 32년까지 무려 이게 연구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8년? 뭐 이렇게 간 거예요?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시된 레스리스버거 메이어 중심의 호선 실험을 계기로 인간관계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원래 이게 메이어가 호선 실험을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시작했던 게 아닌데 이제 구원 요청을 받고 이제 본인이 투입돼서 이것을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해 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호선 실험의 과정이 밑에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 호선 실험 1차, 2차, 3차, 4차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런 것들까지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넘어가서 보세요. 이제는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하고 대비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능률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공통점인데, 그 능률성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 표현이 이제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죠? 사회적 능률성.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능률성,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표현 보니까 민주적 관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속에서 능률성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중시하는 변수가 앞에서는 조직이었을 거예요. 그죠? 구조, 조직의 구조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인간입니다. 이제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인간관도 합리적 경쟁관에서 사회인관으로 바뀌었네요. 사회인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관리관도 X이론적 관리가 아니라 Y이론적 관리로 바뀐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까 언급해 드렸죠, 이건 앞선 시간에. Y이론적 인간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그냥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있으면 거기다 후원해주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리더가 나서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X이론적 관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요, 야, 너 이 일을 해라, 이거 매뉴얼대로 해라, 너 이거 할 때 시간 3분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동작을 다 쪼개줬잖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Y론적 관리관, 그래서 사람에게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폐쇄체제이고 미시적, 귀납적, 상향적 접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연구들은 지금 이제 개별 사례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찰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형식의 상향적 접근의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능률, 근데 뭐예요? 아까 앞에서 기계적 능률은 좀 이해가 돼. 그 기계적 능률은 이렇게 공정을 따다다다닥 쪼개놓고, 그죠? 쪼개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산출은 늘려내려고 한다. 이게 좀 감이 오는데, 사회적 능률은 근데 도대체 감이 좀 와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능률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능률성이라는 건데,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친해지면은 능률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게 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능률성이 온다는 건지, 이게 사실은 설명력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론적 인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을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 측면. 자, 합리적 면과 비합리적 측면 나눴을 때, 특히 인간관계는 합리적인 면이에요, 비합리적인 면이에요? 비합리적인 면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합리적이라는 거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배려하느라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하는 것,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실제로 비합리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이기만 하다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뭐예요? 힘들지 않아? 힘들잖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잖아요. 자식 안 낳고 혼자 이렇게 살면 뭐 월급 많이 못 받아도 그거 모아서 때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 그잖아요. 다른 빚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식 낳고 거 안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합리적 경제인으로 설명 가능해요? 안 되지. 그래서 요즘에는 합리적 경제인관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서 주판을 튕겨본 다음에 나는 초식남으로 살아야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결혼을 하되 애는 안 낳을 거야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결혼도 필요 없고 동거만 할까? 라든가 이런 식의 선택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경제인관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설명이고요. 근데 그냥 야, 때 됐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아, 저 사람이 내 반려자 같아. 너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배우자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이거는 동물적 본능 같은 거고요. 가족을 꾸린다는 것은 합리성으로 설명 안 되는, 그죠? 이건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혼자 합리적인 것만 주장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게 또 세상 이치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되게 합리적 경제인이 있어. 좋아? 친구랑 가? 잘 안 가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그래도 문화가 달라져서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더치페이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나마 그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대만 하더라도 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게 계산적인 사람 같고 그럼 인간미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내가 한 번 더 내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되게 손해본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은 관계가 좀 애매한데 이거 그렇다고 너가 먹은 건 너가 내라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게 하기도 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다 합리적이진 않은 거거든요. 그 선택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게. 그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마음 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지금 있잖아요. 합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면까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조직도 공식적인 관료제 조직에만 집중했던 게 과학적 관료론인데 여기서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 비공식 조직. 응? 자기들끼리 누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까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특히 비합리적 측면과 비공식 조직을 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편향된 인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적 환경관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죠? 이거는요, 환경적 요인은 여전히 아직은 어떤 이론도 고려하지 못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약간 좀 그래. 이건 뒤에 가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린다 그랬고요. 보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 인간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보수적이다. 있는 그대로를 좀 그죠? 전제하면서 이론 전개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또한 관리자를 위한 인간 조정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아까 과학적 관리론도 관리자한테 너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결국에는 야, 너 관리자가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공식적인 업무 지시만 하고 그래서는 능률성 제대로 안 나올걸? 너 누가 친한지 잘 봐라. 관리자로서. 보고 그 관계를 잘 유지시켜줘. 그러면 능률성이 더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자를 위한 인간 조정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젖소사약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갖고 능률성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젖소사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노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노동자들도 당위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거기에서 자기네 요구를 담아내고 이런 행위들도 할 텐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사적으로 누가 누구랑 친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려고 하면은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에는 그런 어떤 비판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죠. 바로 인간관계론이요, 통치기능론에 영향을 줘요. 통치기능론에 영향을 줬다.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론 자체가 이를테면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학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의외로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행정 행태론에도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도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잖아요. 그런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해놓은 표 있는데, 뭐 앞에서 줄줄이 얘기하고 하나씩 꼼꼼히 봤지만 이 표만 잘 봐도 돼요. 이 표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리하는 데는 충분히 다 충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태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행태론으로 넘어가 보는데, 행태론적 접근이란 조직 내부의 인간 행태를 경험적, 실증적,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거기다가 체크해야 되겠죠? 경험적, 실증적, 과학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 행위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태론적 접근은 여기서 보니까 마나드라는 학자가 나왔고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주로 사이먼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요, 원리 접근법에 대한 비판 나왔다. 요거예요. 요거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야, 그거는 격언에 불과해. 과학적 검증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격언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론으로. 아니, 확인된 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학자가 그럴듯하게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제도주의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행정학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만약 내가 박사과정까지 간다면, 박사까지는 막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다면 제도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난 좀 매력적이더라고, 제도주의가. 왜냐면 인간의 행동이 내가 어느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화받고 어떤 규범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행태주의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도주의가 좀 더 끌리더라고요, 제도주의가. 저 스스로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랑 무관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독고다이로 살 수는 없지 않나,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사회가 만들어 온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또 비판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제도의 중요성을 또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사회받을 때는요,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지 않은 행동했을 때 야단치고 시킨 대로 하면 칭찬해 주니까 당연히 예뻐 보이려고 그거를 그냥 나한테 익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화 과정이에요, 어릴 때. 그럼 이게 사실은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게 왜 나한테 근데 이렇게 행동하라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되짚어보고,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면서 사회 변동도 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 과정에서 제도가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행태주의는요,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도주의를. 왜냐하면 거기 한번 보세요. 왜 비판했나 볼까요? 제도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제도주의가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거죠. 말을 똑바로 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행정 행태론은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연구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행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이먼 같은 학자가 이게 못마땅한 거야. 아니 제도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게 되면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생태학적 오류에 빠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가 불편했던 거야. 이 행태주의자들은.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데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잘 들여다보면 전체가 돌아가는 이치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더 관심 있어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던 거랑 완전 반대예요. 반대적 입장이야. 저는 이제 제도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인식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보는 거죠. 제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여지면 그게 제도이지 제도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박됐다라는 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도론을 비판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구제도론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도주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이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연구의 범위가 사실 중심 연구로 나와 있죠. 이거 뭐 행정 행태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사실과 가치 중에선 사실. 가치 중립이냐 가치 개입이냐 그랬을 때 가치 중립. 그 다음에 또 과학성이냐 기술성이냐 그랬을 때 과학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사실 중심 연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외면화, 표면화된 행태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표면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행정 관료들도요. 자기들이 형성해 놓고 있는 행정 문화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관행 같은 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은 많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논리실증주의라는 말을 써요. 논리실증주의. 됐을까요? 논리실증주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란 말이 나왔는데 원래 과학적 연구를 할 때 조작적 정의라는 걸 해요. 뭐냐면 뭐가 됐건 전부 다 수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수치로. 여러분들이 행정학 강의를 들어요. 행정학 강의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그냥 그렇다 3점, 대체로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수치를 매겨서 그거를 합산해서 통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계량적 연구예요. 수치로 다 환산해서 다른 조사하고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계량적 분석을 했고 확률적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가 아까 그거예요. 인간의 어떤 판단을 수치로 만들어내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 수치로 보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통계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조작적 정의가 들어간 거죠. 인간의 행복도 이런 거를 우리가요. 인간의 행복도 이런 거를 우리가 객관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인간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매우 행복? 5점. 이렇게. 다 점수화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에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접근 방법으로 보니까 미시적 접근을 했죠. 왜냐하면 개별 주체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게 이 관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의 이유 같은 것들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요. 귀납적 접근을 했다는 게 또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접근이고요. 그러면서도 연역적 접근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대개의 교재들은 귀납적 접근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둡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행동들을 통해 행태를 뽑아냈으니까. 그런데 연역적 연구는 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 교재는. 왜 그러고 있냐면, 원래 과학적 실증적 연구 자체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연역적 연구 방법을 당연히 따라요. 그런데 행태 연구는 거기서 좀 벗어났죠. 벗어나긴 했지만 얘가 과학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연역적 전제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연구랑 절충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있는데, 대체로의 교재는 그냥 귀납적 접근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고, 그리고 연합학문적 성격,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간학문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학문적 성격, 간학문적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학문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학문들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게 심리학적인 것도 접근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회학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렇게 받으시고, 공헌과 한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행정연구를 과학화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로 와보면은 이제 어떤 한계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왜 그랬는지 동기에 관심은 별로 없다 그랬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선택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태 이면의 의식과 동기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과 같이 행정이 체계화되고 발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요, 후진국, 개도국의 행정인들의 선택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행정인들은 대체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선택을 하던 걸 여기까지는 입증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 다른 나라의 행정인들도 다 똑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개도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치 판단 배제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자가요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가능한가? 다시 한번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학자들이 나와서 막 논쟁하고 있잖아요. 논쟁하고 있는데 양쪽 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가치를 100% 배제한 것처럼 안 보이던데? 아니, 어떤 학자가요 그랬어. 나와가지고, 이거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거 뭐야, 정제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괜찮대. 그거 좋은 기계래. 좋은 기계여가지고 다 걸러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바다에다 뿌렸을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이거를 자꾸 과학을 안 믿고 괴담을 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요, 그 사람이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입증만 해야 되는데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이외에 괴담이래잖아, 지금. 학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말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저 학자가 저렇게 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과학자잖아, 과학자. 과학자는 본래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학자들이. 근데 특이하더라고, 그분은. 신념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해요. 괜찮다고. 근데 그 정제하는 기계를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발표된 거를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것도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또 이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를 반대하고 이 위험성을 많이 크게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단은 안 된다로부터 출발을 하긴 해요. 그분들도 가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양쪽 다 자기네가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100% 과학을 말하고 있냐, 과학적인 근거만 갖고 말하냐, 그건 아닌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양쪽 얘기를 일부러 다 들어봤거든요. 찾아서 다 들어봤는데, 그 얘기들이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가치가, 연구자가 가치를 가지고 바탕에 깔고 그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료를 봐도 해석을 반대로 해, 양쪽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런 자연과학자들도 그럴 짓인데 이 사회과학에서 가치 판단을 아예 배제한 연구를 한다고? 연구자가? 진짜 리얼리? 가능한가? 이게? 가능해?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그냥 연구한다?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가능하냐 그게?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 왔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경험적 보수주의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아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행태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보수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보수성.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으로 가보면은 연구 대상 및 범위에 협소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치화해서 계량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량화가 좀 어려운 거 있죠. 아까 조작적 정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껄끄러운 연구 주제는 연구 대상이 안 돼 버려, 그냥. 왜냐면 학자가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제를 괜히 끄집어내고 그걸 행태 연구했다가 나중에 가서 실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항상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크리밍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달콤한 부분만 또 이렇게 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연구 주제만 선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 대상 및 범위가 협소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다 도입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100% 이렇게 딱 이전해 올 수 있는 게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할까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자고요.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는 체제론이 나와요. 이건 앞에서 제가 정리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정리했나? 안 했을걸? 자, 이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지우고 갑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어디 갔니? 하얀색. 왜 안 보여? 하얀색 어디다 놨어, 내가? 내 눈에, 여기. 몽당으로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정관리론으로부터 출발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통치기능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나오는 게 행정행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화 기능설이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맥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후기행태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행정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요. 자, 여기를 좀 잘라볼게요.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여기를 자르면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초기 행정학에서부터 행정행태론까지 여기는요, 폐쇄 체제라고 일컬어져요. 여기가 폐쇄 체제. 폐쇄 체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환경에 대한 고려를 아직은 하지 못했다. 환경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가 뭐라고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환경에의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경에의 고려가 없었다. 되죠, 이거? 되죠? 네. 여태까지는요, 연구 초기이고 그러잖아요. 행정학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 내의 행정을 연구하기도 바빠요. 그리고요,
지금 벌어져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까지를 염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요, 다 이거 한계를 얘기할 때 그때 환경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소개돼 있을 걸. 지금 아까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이나 통치기능론, 행정형태로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고요. 요 행정형태론이 전개되던 즈음에요, 별도로 개방체제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는 이 이론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연구의 범위가 좀 확장된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행정 생태론이에요. 생태론 연구가 있습니다. 행정 생태론 연구. 생태론에는요, 2명의 학자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 가우스라는 학자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리그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가우스와 리그스가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다 그랬을 때 이분은 미국 행정의 미국에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을 분석한 거예요. 요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7가지 정도를 쭉 열거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만 할까? 밑에를 좀 비워놓게. 자, 이렇게 7개 정도를 말해야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건 2문자로 외우면 딱 좋아. 이거는 왜냐면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보다는 열거한 종류를 기억해내야 되니까 이런 걸 2문자로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2문자로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런 데는 이런 건 2문자로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7개를 말이 되게 좀 이렇게 엮어서 뭐라 그랬냐면, 재, 인, 주, 장, 사, 물, 욕, 이렇게 됩니다. 재, 인, 주, 장, 사, 물, 욕. 재, 인, 주, 장, 사, 물, 욕.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재난, 인물, 주민, 장소, 사회적 기술, 물리적 기술, 욕구, 뭐 이제 욕구다 그러면 가치나 이데올로기 같은 걸 다 포함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7가지를 얘기했어요. 재인, 주장, 사물, 욕.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재인이가 주장했대요, 사물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인간한테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냥 치자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난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재난에 따라?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면 돼. 재난에 따라 행정이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일본 같은 데는요, 내진 설계가 안 되면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지진이 워낙 많아서. 그쵸? 그런 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거예요. 재난. 그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우리가 사회적 재난을 여러 번 겪고 있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그것이 행정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아니면은 이런 막 그 수재 이런 거, 그죠? 심지어 지금은요, 너무 고온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대응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재난이. 그쵸? 그 다음에 인물이나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건 사람들의 문제죠.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성향이 또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장소, 이것도 이제 지리적인 환경 요인이겠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행정이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거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나 물리적 기술 같은 게 나왔는데, 저거는 이제 물리적 기술은 말 그대로의 우리가 테크니컬한 기술이고, 사회적 기술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잘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욕구,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제시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저 7가지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류하도록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리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그스 같은 학자는 자 이제 뭘 연구했냐면요. 3원 체제 이론을 연구해요. 원래는 2원 체제만 얘기했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3원 체제가 됐는데 3원 체제. 자 여기에 이제 리그스의 3원 체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융합사회라는 게 있대요. 융합사회를요, 뭐에 비유하냐면요. 안방에 비유를 해요. 안방 모형이래요. 이거를요, 여기랑 뭐를 대비시키냐면, 분화사회랑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관청 모형, 내지는 사무실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청, 사무실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대비시켰던 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가요. 보시면은 이 융합사회가 결국 뭐냐면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리고 후진국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기능들이요.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는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을 공동체가 그 안에서요. 경제적 기능, 교육 기능,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도맡아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를 융합사회라고 표현한 거고요. 분화사회다 그랬을 때는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산업사회 모습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산업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주로 선진국이겠죠. 산업사회는요. 각각의 사회적 기능들이 각 집단마다로 다 분화되어 있어요. 분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육 기능은 가족에게 그대로 남지만 양육 보호 기능은 경제적 기능은 회사가 가져가고요. 교육 기능은 학교가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노인보호 같은 거는 또 이제 어떤 시설 같은 데 있죠. 보호시설 같은 데가 가져가고요. 복지시설 같은 데 가져가고 종교는 또 종교시설이 다 가져갔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청, 사무실, 이렇게 이제 비유한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을 각각의 사회 집단이 다 제각각으로 쪼개서 나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화사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융합사회는요, 정적인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여기서 탈피해서 이런 쪽으로 갔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고,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적으로 보면 여기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골 문화는 그런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도요, 이웃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게 있는가? 이러고 들어갈 때, 있는가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지 않아. 집에 있어? 그러고 집에 이 정도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인의 바운다리라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여기서는, 집에 있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냥, 나 왔어를 외치면서 들어가는 셈이야. 그냥, 자기 집 들어가듯이. 응? 그러고서요, 그 집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간섭도 많이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쩔 때는 간섭으로 느껴지지만 어쩔 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요, 불편함을 주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요, 자기도 대신에 불편함을 감내해줘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래서 서로 이게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가 농경사회가.
그런 건데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그런 거 없지. 굉장히 메말랐지 이제.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응?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엄청 큰 소리로 쏘리를 외치면서 간다며. I'm sorry 이러면서 막 간대.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나는 항상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좁혀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화사의 특징입니다. 도시적인 삶을 살고요. 익명성 속에서 남들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요, 이제. 그죠? 그리고 자신의 사회생활도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관계들을 다 맺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죠. 여기일 때보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도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해보니까 좀 편한 면도 있어. 아무도 나한테 잘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힘들 때는 굉장히 외롭겠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이렇게 막 쭉 열거해줘요. 그래서 시장에 가도요. 물건을 팔을 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을 때 제 가격이 없어. 가면 사람 눈치 보고 가격을 다 달리 말해.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이게 특징에 나와요. 정해진 가격이 없어. 여기는 정해진 가격이 무지 있어. 알겠죠? 무지 있어. 정찰제입니다, 그냥. 애누리가 없어, 대신에. 깎아주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여기는요, 눈치 봐갖고, 딱 보고, 에이, 마음 쏘이면은 또 한 개 더 주고, 뭐 이런 것도 해. 응?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요, 연을 많이 따라요. 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막 이끌린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합리해, 다. 모든 결정이. 이쪽으로 오면 합리적이야. 그런 연줄은 다 끊어져. 그렇지만 되게 메말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가 잘못하면 학교 선생님이 몇 대 줘 패고 다신 그러지 마라 이러고 끝내거든. 근데 이제 줘 팰 수가 없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냉정하게 따져갖고 얘는 뭐 이제 벌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생활기록부에다 기재하고. 굉장히 냉정한데 합리적이긴 하지만 냉정하고 정의 없고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은 되돌릴 방법도 없고 뭐 이러지 않나? 그러면 있잖아. 옛날에는 그냥 좀 이렇게 한 대 줘받고 끝내고. 근데 그런 게 없어졌지. 이런 사회적 특징을 비교해 본 거예요. 응? 와요? 느낌이 어떤 건지?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럼 발전도상 국가는 중간에 끼어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연구를 보완해서 하나를 더 끼워 넣어요. 그래서 나온 게 프리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즘 사회. 얘는 어떤 모형이냐면요. 얘는 사랑방 모형이라 그래요. 살라 모형이라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영어로 사랑방. 사랑방 모형인데 비유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안방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던 시대에서 사랑방 정도까지 이제 대문 앞에까지 온 거죠. 사랑방 정도까지 왔다가 문 열고 나갔어. 관청으로.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프리즘 있죠. 프리즘에 비춰. 그러면 이렇게 빛이 쫙 색깔별로 쫙 나눠지잖아요. 이런 비유예요. 프리즘을 얘기했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융합사회고 여기는 프리즘 사회고 여기는 분화사회인 거예요. 분화사회. 이런 비유로 프리즘 사회라고 얘기해요. 프리즘 사회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까 융합사회의 특징과 분화사회의 특성이 이제 뒤섞인 겁니다. 뒤섞였지만 생활 양식으로서 문화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더 많이 남아요. 왜냐면 이건 쉽게 안 바뀌어. 융합사회의 특징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융합사회의 특징이 안 바뀌는 이유가 사람들이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내 몸에 익은 거 있죠. 이거 잘 안 바뀌어. 생활 양식 같은 거. 그건 세대가 바뀌어야 돼. 세대가 바뀌어야 그 문화가 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때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되게 많은 이끌림을 가져요? 고향 사람이네? 이러면서 되게 기쁩니까? 어디 가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만나면 고양 사람이네까지는 되겠지만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세진 않잖아. 도시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때요? 같은 고향, 큰일 나, 이거. 뭐, 이거, 이미 세상 떠난 형제 만난 거랑 똑같아, 거의. 엄청 반가워하면서 거기서 친밀감을 되게 느끼고 뭐라도 하나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어릴 때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화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강점도 잘 알고 뭐 단점도 느끼겠지, 자기들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단계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연줄은 배제하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되냐? 안 된다고, 그게. 응?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바뀌어서 프리즘 사회에도 융합사회적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분화사회 특성이 좀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리그스가요, 이런 걸 바탕으로, 야, 이게 환경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행정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범위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금. 중범위 이론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엔 비교행정론. 비교행정학을 제시를 해요. 비교행정학은요, 헤디나 리그스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요, 이제 2차 대전 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원조 있죠? 미국의 원조의 결과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미국이 이제 이때, 미국은 유일하게 본토 공격을 안 받은 나라잖아요. 일본이 앵겨서 그 진주만 습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원자탄 맞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본토 공격을 안 당해가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제일 멀쩡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완전 박살나고요. 유럽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 알죠? 참. 그런 전쟁을 한 지가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된다고. 인간의 야만성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났던 게 이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에서 멀쩡했던 미국이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중심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조를 여기저기도 해줍니다. 특히 개도국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도 해줘.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죠. 왜냐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제 전쟁 끝나니까 같이 힘을 모았던 소련하고 미국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은 소련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제 경쟁을 하면서 남한이 잘 살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 같은 데 원조를 막 하겠죠.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다 원조를 해요. 하는데 그 원조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 원조를 해주면서 방법도 제시해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시를 해줬지만 그 결과는 다 달라. 그래갖고요, 여기에서 뭐에 주목했냐면, 이런 어떤 특수성 속에서도요, 보편적 행정 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환경적 영향 때문에 똑같이 원조해줘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수성을 그냥 인정하자, 끝. 이게 아니라, 이게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끌어낼 수 있는 행정 이론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 행정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비교행정학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비교행정학. 그렇게 봐두시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발전행정론이 있어요. 발전행정론이 있습니다. 발전행정론.
이 발전행정론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발전도상국들 있죠. 여기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발전도상국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 주도형으로 성장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성 같은 것들이 매우 중시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정치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행정세 일원론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행정이 의사결정까지 해가면서 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막 도모해서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발전행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흐름인데 생태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쭉 와서 비교행정론으로, 그리고 비교행정학에서 이렇게 쭉 와서 발전행정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건데 요 맥락 속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론도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랬죠. 근데 생태론도 환경적 요인을 끌고 들어와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편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비교행정학도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얘는 행정학의 과학화는 아니에요. 별로 그럴 건 없고 개도국 사례, 발전도상국 사례를 그냥 연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개방체제 이론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체제 이론이에요. 이 체제 이론은 시스템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시스템 티어리예요. 시스템을 보는 건데요. 자, 체제 이론은 우리가 이스턴이라 아니면 샤칸스키 같은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데, 이들이 제시했던 모형을 보면 이래요. 체제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대요. 시스템은요, 상위 시스템도 있고 그 밑에 하위 시스템들도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자, 요 구조를 보면 투입이 있고, 투입이 있으면 전환 과정이 있대요. 정책적 전환 과정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산출돼서 나오는 건데요. 산출돼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산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환류 과정이 있대요. 환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투입. 이런 과정이래요. 이런 시스템인데, 요 시스템에 뭐가 영향을 주냐면요. 환경이 영향을 준대요. 환경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투입과 환류. 요게 사실 어떤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 그러니까 요 과정에 영향을 주로 미친대요. 근데 환경이 뭐 여기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전환이나 산출 과정에도. 그런데 특히 요 투입 과정에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이 많은 그죠? 요구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요구들이 들어갈 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엔트로피가 작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보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을 흔드는 힘이에요. 이게 기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힘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데 환경적 요인들이 자꾸 밀고 들어가서 이걸 흔드는 겁니다. 여기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요, 시스템이요, 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흡수하는 거예요. 됐죠?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받아들여서 여기에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차단을 좀 했잖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안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놓고 봤을 때 정태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태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가 작동해서 이게 막 돌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한대요,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정태적 성격이 가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동태적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태적이지만 그러나 이게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움직여. 계속 뭔가 변화를 요구받는데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계속 균형으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차단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의 엔트로피라 그러거든요. 부의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동적 항상성이라는 말을 하죠. 여기 아까 균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동적 항상성이라 그래요. 여기를 동적이지만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봐두시자고요. 균형을 통해서 동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동적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좀 이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쉽게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들이 가미돼서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이게 시스템 이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움직이지만은 균형을 회복하기 때문에 정태적 균형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렇지만 움직이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의 동적 항상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엔트로피가 작동에 들어왔지만 이거를 덜어낸다라는 차원에서 부의 엔트로피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개방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요. 자, 여기 행정행태론, 생태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행정론, 체제이론, 이걸 묶으면 얘네가 다 뭐가 되는 거다? 이거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게 전부 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68페이지 보시면 체제론적 접근 방법과 행정체제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요. 보실까요? 이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가 한 사람 좀 또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파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파슨스가 있는데 파슨스는요. AGIL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 체제의 기능을 설명했어요. 체제는 4가지 기능이 있대요. 체제라고 하는 게. 그거를 영어 글자를 따서 AGIL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69페이지로 가보세요. 4가지가 있죠. 적응 기능, 어댑테이션, 그리고 목표 달성 기능, 골 어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그레이션 이렇게 있고 체제 유지 기능도 있죠. 레이턴트 패턴 메인터넌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글자를 따서 AGIL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를 이제 체제의 기능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을 적응하게도 해주고 목표 달성으로도 이끌어주고 사람들 간의 통합도 가져와주고 체제 유지도 해주고 안정성도 가져다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흔들리는 거지. 흔들릴 때 이 체제가 제자리를 지키려고 되게 애쓰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행정체제 구성요소의 환경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속에서 개방체제는요. 항상성이라는 특징과 부의 엔트로피라는 말과 등종국성이 있죠. 결국에는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등종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태적 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태적으로 움직이지만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정태적 균형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동태적 균형을 설명할 때도 있으니까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동태적이지만 정태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얘가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70페이지 와 보시면 얘가 이제 괄호 2번에 공원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거시적 안목을 제공했다. 거시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막 이게 환경까지 고려해서 이게 막 뺑글뺑글 도는 시스템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이 있고 과학적 분석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런 얘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볼게요. 생태론적 접근 방법과 비교행정론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생태론적 연구를 먼저 좀 보셔야 될 텐데 요거를 이제 72페이지에 가보면 여기다가 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는 괄호 2번에 가우스가 있죠. 그 7가지 요인들을 잘 파악하시면 되고 리그스는 사회 이원론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회 3원론으로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서 농경사회, 그 다음에 프리즘 전이사회,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로 3가지를 얘기했고요. 여기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교재도 이걸 설명하는 건데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론합성. 이거는 융합사회와 분화사회 성격이 더 뒤섞여 있다. 그래서 규범도 다양하다. 다규범성. 이런 얘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대체로 또 융합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얘네들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게 또 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자, 그리고 발전행정론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발전도상국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이어서 이걸 볼게요. 75페이지에 가보시면 괄호 3번에 실천적 특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추구하는 이념은 효과성이에요. 국가가 얼마나 목표 달성을 하느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적 지향은 현실의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라 처방성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밑에 가보면 한계에 과학성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과학적 연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까요 오늘? 그리고 이제 76페이지 가보시면 8번 네모 8번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과 신행정론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또 다시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복습하는 차원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방금 전에 개방체제 이론처럼 추가되는 이론이 있을 때 그거를 또 세게 설명하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죠.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